시티은행 유현정 부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휴가는 다녀오시고. 뭐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틈틈이 쓰고 오늘도 계세요. 사실은 낮에 휴가를 쓰고 잠시 쏘다니다가 그러신 거예요. 나온 길입니다. 일부러 인포맥스 때문에 또 저녁 시간 내주셨구나. 지금 절대 레벨 자체는 그냥 계속 보던 1140원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40원대인데 뭔가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도 뭔가 환율을 한번 좀 짚어야 될 대목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예. 지금 우리 보자. 유 부장님 우리 주간전망대 나오신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다. 지금 마지막에 나오셨을 때 그때 뷰가 그때 약간 이렇게 하방 쪽이셨던가? 박스권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년도 아마 제가 3월 달인가 출연을 했었는데 연저점 고점을 다 본 것 같다. 다 본 것 같다. 본 것 같아. 아마도 한 1,100원에서 한 1,145원 정도 범위를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0에서 1,145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들 조금 최근에 이제 1,150원대에서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는 몇 번의 시도가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돌아오는 와중에 환율도 살짝은 아래쪽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이 환율로 쏠려요. 왜냐? 증권 관련 매체들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외국인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환이 종속 변수가 돼야 되고 주식 투자 자본의 흐름이 그 주변수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자본의 흐름의 결과가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겠죠. 환율 변동만 쳐다보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환율이 상당히 달러를 팔기에 좋은 환율, 원화를 사기에 좋은 환율이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흐름이 훨씬 더 유입이 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만 쳐다보고 주식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은 하지는 않을 거다.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입 지표만 봐갖고는 최근 환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봐서는 매달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0억 달러 정도는 남는 정도인데 연간 그래도 우리 300억 달러 넘지 않나요? 무역 수지 흑자가? 통관 기준으로 지금 하면은 200억 불이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금년 연간 전체적으로 뭐 한국은행의 예측, 정부의 예측을 빌리면은 한 430억 불 정도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외환시장의 수급의 가장 큰 흐름은 무역 수지 흑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경상수지 내용을 놓고 보면은 무역 수지와 상품 수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즉 해외 국내 기업들이 판 물건들이 수출로 잡힌 부분들이 전체 상품 수지 흑자로 잡히고 있고 그만큼은 사실은 전체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팔 수 있는 재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수지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봐보면은 소득 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소득 수지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가장 크게는 투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국채 이자 받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받는 거고 우리 국민들 뭐 해외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것도 소득 수지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투자한 투자 자금의 국채 수익 부분은 아마도 외환 보유고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게 국채 수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주식 채권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만큼은 그만큼은 소득 수지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서 투자해서 받은 이자나 우리 주식에서 받은 배당해서 보다 우리가 받은 게 더 많다는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상반기 6월달 경상수지 동향을 봐보면은 동향 안에서 투자 자본 유출입 동향을 봐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투자 자본은 금년도에 주식 쪽은 대규모 순유출, 네. 채권 쪽은 상당 규모 순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경상수지 안에서 소득수지를 봐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수익 관련된 그 소득수지가 12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급의 구조 자체를 꽤 많이 바꾸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보다 지금 금년에 더 늘었어요. 그러면 훨씬 늘었습니다. 395억 불 정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자본이 유출이 됐고요.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예. 한 400억 불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뭐 전부 나가서 주식 사겠다고 주식 자금만. 주식 자금만 400억 불. 예. 400억 불이면 얼마야? 400억 4천억 4조. 44조. 예. 그 정도 되는 돈이 외국 나가서 주식 사겠다고 그 정도.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한 반 정도는 절반 가까이는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이 주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내지는 그 이상은 소위 이제 그 사학 개미들로 지칭되는 지금 절대 규모가 벌써 그게 우리 해외 투자로 들고 나가는 달러가 무역 수지로 벌어들인 흑자보다 더 많네요, 벌써. 훨씬 큽니다. 그러니 환율 빠질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과 장기적인 움직임은 좀 다르게 그 비대칭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본의 유출들이 환율 하단을 막겠지만 또 반대로 그런 자본의 유출들이 환율이 상승기에는 거꾸로 자본이 유입되어지면서 환율 상단을 막는 역할도 충분히 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일본이 사실은 엔화가 가장 안전 통화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 투자 자산입니다. 그죠? 그렇죠.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투자 자본들이 본국으로 역소금이 되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그 원천은 뭐냐면은 상당 규모의 축적된 해외 투자 자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해외 투자 자본이 그런 식으로 축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봐보면 환율이 이제 높은 수준, 상반기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한 다음에 뭐 4, 5월 정도를 지나면서 환율이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투자 자본 동향을 보면 재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랬고 내국인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를 외국인은 국내 투자를 확대를 했고 내국인은 해외 투자를 줄였습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해외 투자를 확대할 이유가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환율의 진폭 자체를 상당히 줄이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출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아마도 주가가 오르면은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해외 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지금 국민연금의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 대비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연기금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채권 또는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어질 거고요. 결국 환율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환율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거고 또 반대로 환율이 평균치 내지는 생각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상당히 줄이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묘하게 하단과 상단을 갖다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과열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봐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율 변동폭을 넓히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 환경이 좋으면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를 사서 환율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즉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더 떨어지는 쪽으로 플로우가 나타나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리 주식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좌우지간 작년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우리 개인 투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한 자금 이 부분의 규모나 그것이 아래 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과열되는 걸 막아주겠다 하는 것은 유 부장님 설명을 듣고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기업들 말이죠 수출업체들 네. 이렇게 꽤나 많이 벌고 있는데 수출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 환전을 안 하고 어지간하면 외화예금으로 박아두는 분위기예요. 그 심리가 뭐죠? 뭐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외화예금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 개인 그 투자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스마트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가급적이면은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서서히 달러 보유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동향을 봐보면 환율의 변동과 상당히 그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환율이 쭉 하락하는 기회에서는 예금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계속 외화예금 보유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어찌됐건 최근에는 거주자 예금 잔액이 지난해 연말 수준 근처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거주자 예금 잔액이 한 940억 불 정도 됐었는데 예. 최근 7월 말 기준으로 한 930억 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거주자 예금 잔액은 계속 좀 줄어들면서 환율 상단을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다 이 와중에 제 기억에 한참 그 뭐 시황 쓰고 할 무렵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만 기본 나가래로 깔고 가는 게 한 370, 80억 뭐 이 정도였는데요. 거주자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벌써 2배는 한 3배 가까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왔네. 그러면 지금 하나 갖고 오신 저 자료가 보니까 이른바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달러 환율을 갖다 겹쳐 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서로 안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사실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테마,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가장 크게 방향성을 좌우했던 그런 지표는 달러와 인덱스의 변동이었습니다. 딜러들이 결국 국제 외환 시장에 그렇습니다. 달러 시세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달러 봐야 시세를 보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달러 시세 자체도 사실은 투자 심리의 변동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과 글로벌 달러와 동향, 달러와 인덱스는 상당 부분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년 들어서 한 두 차례 정도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예, 그림에서 보시듯이 한 5월경에 글로벌 달러와 인덱스가 하락하는 와중에 달러 대 원화 환율로 올랐습니다. 그죠? 5월 초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7월 달 들어서 예. 달러와 인덱스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지면서 뭐 최근에 보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는 상대적으로 위쪽을 좀 많이 향했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으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외국인 주식 자금의 유출입이었습니다. 아, 그때 하도 외국인이 예. 워낙 팔아제끼니까. 뭐 지난 5월 달에 한 9조 넘게 맞아요. 그리고 예. 지난 7월 달에도 한 5조 넘게 그 두 부분이 가장 크게 실제 그게 그러면 팔고 외국인들이 역성분까지 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수지 통계에서 보면은 5월 달에 한 80한 5억 불 정도 주식 자금이 나갔고요. 나갔다. 예. 7월 달 지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7월 달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40억 불 넘게는 나갔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저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역시 유로화라 봐야겠는데. 예, 인덱스에서는 유로화 비중이 크죠. 지금 저 달러 인덱스 92하고 유로 달러 1유로당 1.18을 갖다가 지금 몇 개월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지금 뭐 시장에 컨센서스가 나옵니까? 향후 방향성. 사실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한 이후에나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 작년 한 해 내내 저 팬데믹으로 3월달에 잠시 한번 훅 치솟고 나서 그다음에 4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달러 약세니까 2021년도 약세겠거니 다들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가 미국 지표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뭐 거기에 대응해서 연준도
보다 빨리 정책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 행보에 나설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4%, 5% 정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연준의 모습은 꼬리를 좀 많이 내리고 있죠.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상승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계속 고용 회복을 위해서 완화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뭐 최근에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 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난 3월 달 정도에 보였던 그런 달러와 강세 모멘텀이 최근에는 많이 좀 약화가 된 모습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좀 억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는 상당폭 강세 영역에 머물러 있죠. 지금 그리고 한동안 그거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했던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흐름은 좀 달러와 인덱스 흐름과 달러 대 위안화 흐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이고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원하고 위안화하고 지금 그림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오렌지 색선이 달러 대 위안화 환율 동향입니다. 저것도 역외 위안화 환율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CNH. 네. CNH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 변동을 훨씬 더 잘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하니까. 뭐 두 개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보다 좀 더 자세한 그 시장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예. CNH를 많이 쳐다봅니다. 예. 지난 한 6월 중순 이후에 CNH는 저점이 한 6.45 정도 그리고 고점이 6.5를 잠시 넘기도 했습니다만 고점은 한 6.49, 6.50 정도를 계속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추가적으로 조금 강세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위안화는 상당폭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왼쪽 끝에 이제가 금년 초인데요. 금년 초 대비하면은 소폭 달러 대 위안화 환율 하락, 위안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달러와 강세를 반영해서 달러 대 위안화 환율도 올랐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위안화는 비교적 달러 대비해서 플랫한 모습, 연초 대비하면 소폭 강세 정도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비하면 위안화가 상당폭 강세 움직임입니다. 그러네요. 원화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한눈에 보이네요. 파란색은 선을 갖다가 중심선을 끝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이 되고 예. 위안화는 건 옆으로 수평선이 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안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지난주에 그렇게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그 규제로 뭐 기술주에 대한 규제,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 무슨 게임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로 막 난리가 나고 거다가 뭐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그룹은 거의 뭐 주가 보면 원이 차다시피 할 정도로 아작이 나고 있는데 살짝 꿈틀거렸잖아요. 혹시나 저쪽에 꿈틀거리다 만 게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환율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싶어서 또 뭐 조치가 있었다고 들리나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듯이 금년도 달러 대 위안화 환율 동향은 달러 대 강세 속에서도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의 강세. 예, 그렇습니다. 달러와 강세 속에서도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거의 플랫. 네, 네.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하면 위안화가 강세인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환율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위안화를 상당폭 지금 강세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계속 뭐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뉴스들의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으로의 어떤 자본 유입 확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는 10월부터입니까? 중국 국채가 WGBI에 편입이 순차적으로 편입이 될 예정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투자가로 하여금 중국 자산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높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만 하더라도 한 5, 6년 전에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드문 일들이었거든요, 생각하기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의 전면에, 투자 시장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 확대라는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강세의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부분도 계속 위안화 강세 테마로 유지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근에 중국 정부 당국의 기업 규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 관련해서는 아마도 앞서서 여러분 패널들이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앞서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낳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단기 변동성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뒷골이 약간 뻐근하긴 하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92에서 93 사이에 요 꼬물꼬물거리는 거 이제 좀 뭔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근에 사실은 달러화 인덱스는 기존에 달러화 강세를 움직였던 그런 동력 대비하면은 사실 조금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았어야 됐는데 조정을 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재료로 봐서는 좀 달러가 약해졌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최근에는 사실 금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달러가 굉장히 강한 랠리를 펼쳤던 가장 큰 근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뭐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말 내지는 내후년 초 정도에는 금리 인상에 돌입할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금리를 놓고 보면은 장기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1.75% 고점 찍은 다음에 지금 1.2%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밑에서 놀고 있고요. 뭐 단기금리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달러화 강세를 계속 당분간 그러니까 드라이브하기에는 현재 좀 재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달러화가 계속 인덱스 기준으로 92 근처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단기적으로 그런 금리의 움직임, 달러와 어떤 변동 모멘텀의 약화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연준이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보다 좀 더 빨리 나설 거다. 그리고 현재 놓고 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의 모멘텀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다.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작용을 하면서 계속 달러화를 하락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생각보다 좀 가파른 속도로 착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 좀 강세 시도를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난 2014년 5년도에 봤던 것과 같은 가파른 달러화 강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 달러화 인덱스가 80 밑에서 100을 넘어갔었습니다.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한 20% 넘게 한 25% 정도 강세로 갔었는데 그때는 첫 번째는 달러화 지표의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었지만 상대 국가인 ECB, BOJ는 거꾸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2014년 그다음에 16년 그래요. 뭐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엇갈렸죠. 뭐 물론 그 이면에는 성장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다른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가파르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2015년 중반에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화두가 폭발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의 불안 요인도 작용을 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유로존의 어떤 재정 위험의 후속편으로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는 조금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 강한 달러화 상승 모멘텀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 부장님,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레이딩 선보이신 지는 얼마 되셨죠? 한 4년, 5년 됐습니다. 4년 5년 되셨죠? 예. 4년 5년 전 그러면은 4년 5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 시장 재미없었고 우리 저기
한 10년 전으로만 더 땡겨 보더라도 한참 그거 하실 때, 딜 하실 때 대비 요즘 외환 딜러 하라면 하겠어요? 제가 봐서 이거 재미없는데. 결국 트레이더는 시장 변동에 적응하는 게 트레이더지 시장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갈 수는 없다. 예. 바뀐 시장의 테마에 바뀐 시장의 어떤 그 모멘텀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트레이더가 매일매일 트레이딩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의 주된 동인이 이런 글로벌 달러 동향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 리스크 팩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뭐 심지어는 뉴질랜드 달러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국내 외환시장의 그 변수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쳐다봐야 될 게 좀 많죠. 아니 근데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이야 뭐 달러원 차트 이렇게 월간으로 해놓으면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IMF 때 고점 대비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수렴해가서 지금은 숨 막힐 정도로 그냥 수렴해서 20원만 왔다 갔다 해도 무슨 급등이니 급락이니 그래요. 우리 700원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했던.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중 환율 변동폭 자체가 0.4% 이렇게 제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소위 이제 시장 평균 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 밴드가 제한된 상태에서 0.4% 밴드에서 하루에 2원, 3원 움직인 거는 대단했었고 특히 이제 뭐 그 소위 뭐 8.15 대란 때와 같이 하루에 10몇 원씩 움직이는 상황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근데 제 얘기는 우리 달러원 환율뿐만이 아니고 사실 유로나 파운드나 엔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외환 시장이 제일 보면은 삐리해요. 변동성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주식 시장이나 금리, 채권 시장에 비해서 환이 변동성이 글로벌리 다 뚝 떨어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혹시 있다고 보세요? 이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철저하게 돈의 값입니다. 돈 대 상품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렇지. 확대된 유동성이 네. 작용을 하면서 채권 값도 랠리를 하고 주가도 계속 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은 렐러티브 밸류입니다. 각 통화의 상대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도 통화량이 많이 증발했고 미국도 통화량이 증발했고 유로존도 계속 돈 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성장률 격차 내지는 경제의 모멘텀이 크게 바뀐다라고 한다 그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다들 상당폭 확대된 유동성 소위 이야기하는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 금융 여건 하에서 뭐 다들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회복의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회복에 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대 가격을 크게 무너뜨리는 만한 변수 자체가 좀 작아진 거죠. 아주 뭐 딱 클리어한 설명이시네. 너도 풀고 나도 풀고 다 풀어제끼니까 상대 가치인 환율은 크게 움직일 그게 없는데 예, 너도 풀고 나도 풀고 저놈도 풀고 이놈도 풀고 다 풀어제끼니 주식 올라 집값 올라 뭐 유가 올라 코인값 올라 곡물가 올라 다 오르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딜러들도 예전처럼 무슨 뭐 재료 갖고 이렇게 뭐 롱플레이를 하자는 둥 숏을 한 밀어보자는 둥 이런 어떤 의욕도 예전만 못할 것 같고 참 옛날에는 하다못해 외화자금과장 이름도 알고 지냈는데 요새는 국제금융국장 이름도 모르니까 하기야 뭐 부총리 이름 모르는 거 사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더라고요. 오프라인 네트워크 자체가 많이 차단되어 있죠. 과거에는 사실은 은행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외부 사람 많이 만나고 외부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와라. 그 트레이딩 헤드들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니 금융위기 이후 아니면 코로나 이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는 훨씬 더 심해졌고요. 뭐 지금은 모든 그런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이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소위 그 라이보
결정 담합, 그다음에 뭐 NDF 픽싱 담합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트레이더들 간에 또는 외부 그 매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차단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조금 그러게 지금 우리 유 부장님도 지금 이게 뭐 1100m로 갑니다. 내지는 이게 1200 갑니다. 이런 뷰를 갖다가 제시하시고 싶은 마음 없으시구나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연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080원, 네. 지난해 연말 금년 연초에 1080원 왔다 갔다 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도 환율은 1050원은 무조건 찍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1월 달이 지나면서 쳐다본 외환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00원 전반대를 벗어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예상보다가 환율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긴 한데 저보고 이제 환율이 좀 1150원대가 되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 네. 그리고 글로벌 달러화 요인 또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어느 쪽을 놓고 보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현재 수준에서 아주 높게 고공행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와중에라도 마지막으로 뭐 외환시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아니면 이슈가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저는 환율이 기존에 생각했던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 그 예상을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변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최근에 약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긴 했습니다만 중국발 리스크가 변동성을 조금 높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그 부분이 가장 그 환율 상단이 다시 뚫린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가장 유력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외환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요. 뭐 아주 가파른 속도로 정책 정상화를 한다든가 또는 완전히 그 정책 방향 자체를 되돌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현재 지금 상정하지 않고 있고요. 뭐 결국 기존 예상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글로벌 달러 동향도 다시 상승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도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리스크 요인이 커 보이는 그런 이슈들은 지금 당장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경상수지 동향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상반기에 한 443억 불 흑자 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뭐 지난해 190억 불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연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경상 흑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외환시장의 그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10초짜리. 지금 시장의 포지션이 어디 롱이나 숏으로 쏠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뉴트럴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거래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폭 달러와 롱으로 봤었습니다. 환율이 1150원 근처로 올랐던 요인들이 첫 번째는 뭐 글로벌 달러와 지지력이라는 부분이 하나 작용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사실 한국은 소위 그 방역 성공 국가라는 차원 하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라이싱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역 관련된 프리미엄이 완전히 소거가 되어지고 거꾸로 아시아 통화들과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통화들하고 이렇게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개가 비슷해요. 아시아 통화들 약세하고 원화 약세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50원대로 올라간 중요한 그런 배경 중에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과연 이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율이 1150원 넘어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봐서는 지속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올라왔던 것은 상당 부분 그런 외부적인 변수를 먼저 당겨서 프라이싱을 했던 게 아닌가. 포지션 관점에서는 달러와 매수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었지 않았나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남다른 촉을 지니고 계신 우리 CTN의 유현정 부장님과 환율 점검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뭐 확대될 만한 그런 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유념할 만한 것은 중국발 리스크가 조금 더 확산되는 상황. 그런 경우는 조금 환율이 상방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이 정도로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유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